자, 어디를 볼 거냐면요. 217페이지, 218페이지 바로 전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전 페이지 보시면, 자, 감정평가는요, 이 부동산에 대한 어떤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와 관련된 이론은 이제 내용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맨 먼저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는요, 감정평가가 뭐 하는 거냐.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눠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론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어떤 형태로 결정되냐. 이걸 쭉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실제로 평가해보는 방식입니다. 이걸요, 감정평가의 3방식 해줍니다. 이걸 평가하는 방식은요,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맨 먼저 이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 들어간 비용을 기초로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요, 원가 방식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와 비슷한 놈이 최근에 거래된 적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차이점을 좀 수정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를요, 비교 방식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요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미래 수익이 예상되죠. 그러니까 요 미래 예상되는 수익을 기초로 해서 평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걸요, 수익 방식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조세라든가 아니면요, 보상금 같은 거 책정하려고 정부에서 미리미리 토지라든가 주택 등에 대해서 그 가격을 평가해 놓고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요걸 가지고서 조세라든가 아니면요, 보상금 같은 거 책정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가격 공시제도. 이렇게 합니다. 가격 공시제도. 그리고 자, 우리나라에서는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있죠. 이 법률에 따라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함에 있어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원칙이라든가 규칙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쭉 규정해 놓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걸요, 감정평가 규칙이라는 겁니다. 줄여서 이걸요, 감칙 이렇게 해줄게요. 뭔 칙이라고요? 깜찍하게요. 감칙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걸 가지고 토탈 한 6문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6문제. 최근 10년 동안 한 번을 빼놓지 않고 6문제 나오다가 한 6년 전인가 한 7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항상 6문제 나옵니다. 자, 6문제는 이제 적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40문제 중에 6문제면 적지 않은 문제인데, 이 근래 들어서 여기서 꼭 한 문제 꼭 물어봅니다. 여기서. 자, 요거는 이따가 이제 오후에 하겠지만 앞뒤 합쳐서 한 장밖에 안 됩니다. 공부할 내용이요. 한 장만 딱 공부하시면 요건 한 문제 맞춥니다. 요거는 금방 맞히고, 그리고 오늘 이제 앞부분에 요걸 할 건데, 요거는 한 2문제가 나옵니다. 요거는 잘만 하면 뭐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잘만 하면 다 맞춥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요 3방식이 좀 어려운 내용이 있는데, 자, 원가 방식하고 비교 방식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뭐 그래도 할만합니다. 오늘 이따 하겠지만 뭐 그나마 할만합니다. 근데 요거 수익 방식은요, 여기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요거는 뭐 그야말로 미래 예상되는 수익 있죠. 근데 예상되는 편익을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꿔놓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미래 예상되는 편익 이런 거를 뭐 화폐 가치로 표현한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더더욱 어려운 거는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꿔놓겠다. 이거는 무슨 뭐 어떻게 바꿔놓습니까? 그잖아요. 상당히 논리 자체가 까탈스러워요. 그래서 요거는 뭐 극단적인 경우는 요거 뭐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거는 늘상 얘기하지만 한 3년 동안 요것만 들이다 파서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맞출지도 모릅니다. 어렵게 나오면 못 맞춥니다. 그죠? 근데 얘는요, 이거 공부를 한 자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는요, 맞출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맞추는 거예요? 찍어서 맞추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가장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들이다 3년 내내 공부해서 그 시간 있으면 다른 거 쉬운 내용 하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아주 힘들고 그러면 요거 싹 오려내면 공부할 내용이 아주 간단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극단적인 경우는 뭐 포기하시고 그냥 오늘 이따가 제가 하긴 하는데 이따가 공부하는 것도 나오는 내용 있죠. 요것만 딱 공부하시면 또 거기서 다 나옵니다. 나오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어렵게 공부하시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한두 끝도 없으니까 이따 제가 딱 언급하는 내용 있죠. 시험에 주로 나오는 내용만 몇 가지 딱 확인하시고 시험장에 가시면 거기서 나옵니다. 거기서. 큰일 났네. 이거 다 맞추네. 그럼. 큰일 났네. 어떻게 해요? 이거 다 맞추네. 자, 그래서 오늘 요 정도 내용을 가지고 한 점심 2시에 수업 끝나고 식사하시고 한 3시부터 한 2시간 정도 아니면 1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 할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시간 가능하시면 이따 오후에도 좀 참여하세요. 다 마무리할 겁니다. 이렇게 순서에 따라 쭉 이렇게. 자, 곧바로 처음부터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자, 한 장 넘기시면
2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감정평가 기초이론이라고 해서 이 감정평가가 뭐 하는 거냐,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어떤 형태로 결정되냐, 이걸 쭉 알아보는 겁니다. 내용 자체가 뭐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맞추면 됩니다. 먼저 감정평가의 개요 해갖고, 감정평가를 왜 하려고 하냐, 저 알아보겠습니다. 왜 하려고 하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카스 맥주 한 병이 딱 있다고 치자. 한 병. 요거는 전국 어디 가나 가격이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거의 똑같습니다. 도서 상간 아주 수송비가 많이 들어간 지역 있죠. 요거 외에는 거의 똑같을 겁니다. 그리고 거래할 때마다 거의 같죠. 엊그저께 거래할 때는 2,000원인데 지금은 3,000원하고 이러진 않죠. 예,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이 맥주를 구입하는데 뭐 사기당했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거의 못 들어봤죠. 아니면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수용을 했답니다. 샀답니다. 강제로. 이런 것도 없겠죠. 그잖아요. 뭐 강박에서 거래했다는 거 이런 거 없잖아요. 금매로 싸게 거래했다 뭐 이런 거 거의 없죠. 근데 토지가 한 평이 딱 있다고 치자. 토지가 한 평이 딱 있는데 얘는 전국 어디 가나 가격이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할 때마다 다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예컨대 저번에 이 1,000평이 있었는데 저번에 거래할 때는 뭐 9억에 거래했는데 이번에 또 거래할 때는 12억에 거래할 수 있죠.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거래할 때는요 15억에 거래할 수 있고, 이렇게 거래할 때마다 다 달라집니다.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거는요 무슨 뭐 사기당했다는 등 이렇게 많아요. 적어요? 맞습니다. 강박에 의해서 거래했다는 등, 금매로 싸게 거래했다는 등, 외국에 나가는 바람에 급하게 좀 싸게 거래했다는 등, 아니면요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수용했다는 등, 이런 게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이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어떻다고요?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을 가지고 보상금을 책정하거나 조세 같은 거 부과했다가는 상당히 불합리한 그러한 조세 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보상금 책정하는데 누구는 돈을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을 수 있죠.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분야에서 좀 공부 좀 한 애들 있죠. 이 사람들 시켜서 적정한 가치를 판단하게끔 한 다음에 이걸 기초로 해서 조세도 부과하고 보상금을 책정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게 가장 주된 목적이었는데 요즘에는 그거 외에도 다양한 목적으로 써먹을 뿐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평가사가 평가한 거를 도대체 어디다 써먹냐, 이거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디다? 자, 먼저 얘는요 이 정책적 기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책적 기능. 자, 거기 볼게요. 다른 거 그냥 쭉 읽어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요 경제적 기능이다 이렇게 구분할게요. 자, 정책적 기능은요, 말 그대로 그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데 써먹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는데 써먹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경제적 기능은요, 이게 이제 주된 목적인데, 자, 요거 하다 보면 이걸 하다 보면 자, 부수적으로 시장이 실패되는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기능도 별도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부수적으로 시장 실패가 때로는요 보완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기능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책적 기능은 한 4가지 정도 정부에서 주로 이렇게 평가사가 평가한 걸 가지고 써먹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평가사가. 그리고 요건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눈도장을 쭉 찍으시면 돼요. 억지로 자꾸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쭉 보시면 돼요. 먼저 자,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관리 규제다 해갖고, 우리 이제 그 공법을 공부하다 보면 도시군 관리계획 이런 거 해요, 안 해요? 이거 짜는데, 자, 그런 거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어느 지역을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놓겠다. 그러면 그런 지역에서는 정상지가에 사러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상지가가 어느 정도인가? 이거 좀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턱대고 정하면 안 되겠죠? 아니면 주택법에 따라서 어떤 지역을 투기 과열지로 정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상지가에 사러 막 급등한다 그런 얘기인데, 정상지가가 어느 정도이냐?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려고 써먹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합리적인 손실보상이다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을 가지고 보상금을 책정했다가는 보상금을 조금 받은 사람, 많이 받은 사람 가만히 있겠죠? 근데 조금 받은 사람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경운기 타고, 낫 들고, 도끼 들고 막, 어디 와요? 그 시청에 오겠죠? 그래서, 그럼 대화인데요?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상당히 불합리한 보상제도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나라에서는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 이 법률 규정에 맞춰서 평가해 놓은 가격 있죠? 요걸 기초로 해서 자, 우리는 보상금을 책정하겠다.
그러니까 너네들 소송하려면 해라. 이러면 아무래도 소송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잖아요? 이런 형태로 합리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정한 가격을 또 유도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볼게요. 자, 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이 한 5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딱 되는데, 자, 매도자가 팔려고 내놓은 가격이 얼마냐면 7억입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평가사가 평가한 게 5억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비쌉니까? 좀 싸게 파세요. 이렇게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매수자가 사겠다는 가격이 2억입니다. 그러면 자, 그 땅 주인 입장에서는 야, 이 사람아, 평가사가 평가한 게 5억이나 되는데 너 왜 거저 가져가려고 하냐? 돈을 더 달라 요구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유도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그 뭐예요? 조세의 합리화다 해서 과세의 합리화. 이거는 조세를 이런 거 합리적으로 과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평가사가 평가한 거 가지고. 예컨대 우리 이제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이런 거 내죠. 그리고 팔을 때는 뭘 내요? 양도소득세 이거 내는데 얘네들은 뭐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요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과하는 금액이죠. 소재서 조세 아닙니까? 그럼 취득한 금액이 있어 없어요? 이제 요거 가지고 세금 부과되는 겁니다. 요거 가지고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하고 아니면요 아주 형편없이 낮게 신고하고 이러니까 정부에서 그 정해진 가격으로 가는 겁니다. 원래는요 취득한 금액으로 과세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팔았을 때는 팔은 금액이 있어 없어요? 이제 요거 가지고 과세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 팔은 금액, 구입한 금액 차이 있죠? 요걸 기초로 해서 양도 차익 계산해서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얘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자, 문제는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6월 1일 날 하루라도 갖고 있었다. 그럴 경우는 재산세라는 것도 부과하고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도 부과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갖고 있으면서 부과하는 조세죠. 근데 요거는 뭐 요즘에 구입했다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 50년 전에 토지 100평을 1,000원에 구입할 수 있어 없어요? 이때 구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때는 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화폐 제도도 모르죠? 그럼 어쨌거나 1,000원에 구입했으니까 야 1,000원에 대해서 구입한 금액에 10% 세금 내라 이러면 대화인데요? 그럼 100원 내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세금 부과하면 대화인데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 얘는 이렇게 해야 돼요. 매년 우리나라에서는요 매년 1월 1일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라든가 주택에 대해서 공시가격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뭘 정한다고요? 공시가 요걸 기초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 있죠? 이게 가장 합리적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 땅이 요즘에는 한 100억 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2%면 2% 세율 부과해야 되겠죠. 이렇게 부과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요. 합리적인 조세다. 기억할 수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 조세를 합리적으로 부과하려고 이제 써먹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가장 주된 목적인데, 그 외로, 그 부수적으로 이러한 그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장 실패라는 게 이제, 때로는 우리 정책노에서 공부했는데, 그 물건이 과소 생산되거나 과잉 생산될 수 있죠. 그럴 경우는 때로는요, 물건이 굉장히 비싸게 거래되거나 싸게 거래하면서 누군가는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길 수가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누가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길 수 있죠. 그죠? 그잖아요? 이런 건 시장 실패라는 겁니다. 우리 독점 같은 경우는 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훨씬 적게 생산하면서 무지막지하게 결국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럼 무지막지 이익을 챙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시장 실패에 따집니다. 근데 만약에 평가사가 평가한 가격 정도로 거래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유도된 가격으로 거래된다면 누구는 손해보고 누구는 이득 보는 사람 별로 없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자원이 그러니까 시장 실패를 해결한다는 얘기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시장 실패가 줄어들면서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평가사가 평가한 가격대로 자꾸 거래되도록 유도가 된다면 결국은 투기 같은 건 많이 없어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거래 질서, 공정한 거래 질서도 확립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이 땅을 딱 구입하려고 하는데, 자, 그 시장에서 나와 있는 가격이 한 뭐 8억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매도자가 팔려는 가격이 얼마라고요? 8억인데, 아무래도 너무 비싸 보여요. 너무 비싸. 그래서 평가사가 돈 주고서 이제 시켜서 이거 좀 적정히 한번 평가해보라고 시킬 수 있어 없어요? 했더니 얘가, 평가 가격은 한 10억 정도는 한답니다. 얼마라고요? 10억. 그러면 이거 살려고 해? 안 살려고 해?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이라든가 합리적인 투자 방안이죠. 이런 거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볍게 이렇게 의미를 하시면 돼요. 알겠나요? 자, 지금부터
예, 감정평가를 다양한 형태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평가 주체에 따라서 공적 감정평가라는 것은요, 예, 그야말로 국가기관에 의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예, 독일 같은 경우는요, 예, 정부 기관사나에 평가위원회가 따로 있답니다. 예, 거기서 이제 주로 평가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독일에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그렇게 한답니다. 그런 줄 아세요? 이걸 뭐라고요? 공적 감정평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나라에서는요,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감정평가사 있죠?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평가의 주체가 되는 거. 이걸요, 공인 감정평가제도 해줍니다. 뭐라고요? 공인 감정평가. 이렇게. 그 다음에 평가의 전문성에 따라서 주로 이제 1차 수준의 감정평가, 2차, 3차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전문성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전문성. 자, 그래서 감정평가 분야에 있어서 3차는요,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감정평가사입니다. 평가사가 평가하는 걸 뭐라고요? 3차 수준의 감정평가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차는 뭐냐면, 뭐, 감정평가를 잘 모르는 일반적인 사람들 있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아파트 구입하려고 하는 매수자가 있는데, 아무래도 아파트가 너무 비싸 보이니까, 나름대로 뒷짐지고, 중개업소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름대로 평가해 볼 수 있어, 없어요? 이것도 평가는 평가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걸요, 1차 수준 해줍니다. 그러면 2차는 뭐냐? 감정평가사는 아니지만 부동산 관련 업종에 비슷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있죠. 예를 들어 중개사도 이런 공부 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개사가 이제 평가해본다든가 아니면요 은행의 대출 직원이 평가해본다든가 이런 걸 다 뭐라고요? 2차 정도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평가의 강제성 여부에 따라서 자, 강제성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필수적 평가다. 필수적 평가. 얘는요, 임의적 평가다. 자, 필수적 평가는 말 그대로 반드시 해야만 되는 평가. 이걸요, 필수적 평가. 임의적 평가는요, 말 그대로 임의적으로 어떤 경우는 해도 되고 어떤 건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임의적 평가라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필수적 평가, 임의적 평가. 자, 필수적 평가는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얘기한 대로 토지 수용을 하려면 반드시 평가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법원의 경매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자, 경매부동산을 법원 가서 구입하려고 할 때 있죠? 그때 경매부동산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평가사가 평가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해 놓은 가격이 최저 매수 가격,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걸 기초로 해서 가장 많이 써낸 자 있죠? 고자가 사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평가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조세 같은 거 부과하려고 하려면 반드시 평가해 놓고 있어야 돼요. 이런 걸 다 뭐라고요? 필수적 평가다 해줍니다. 자, 임의적 평가는요, 어떤 경우는 해도 되고 어떤 경우는 안 해도 됩니다. 아까 같이. 자, 아까 이제 어떤 토지가 8억에 나와 있는데, 이거 아무래도 너무 비싸 보인다. 그러면 뭐 평가사 시켜서 평가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뭐 하기 싫으면 그냥 안 해도 되는 거고, 예, 어떤 건 해도 되고 어떤 건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자, 이 어떤 한 100억 정도 되는 부동산이 있는데 상가가 있는데 요걸 은행에다가 담보 잡히고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은행에다가 이제 담보 잡히면서 내가 이러는 겁니다. 자, 내가 100억 정도 되는 부동산 담보 잡힐 테니까 5억만 빌려주세요. 이럴 경우에는 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거 굳이 평가할 필요 있나요? 아, 100억 정도 되는 거 담보 잡히면서 5억만 빌려달라니까 빌려주면 되는 거죠. 예, 근데 자, 100억 정도 되는 부동산을 담보 잡히면서 95억을 빌려달랍니다. 95억. 그럼 이거 나중에 담보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일단은 평가해봐야 되겠네요. 나중에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떤 이런 거 담보 부동산을 평가한다든가 아니면요 어떤 사람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자, 이 유언장에 따라서 이제 이 배우자가 자, 유언장에 따라서 배우자, 자, 부인, 당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요거 당신이 가져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유언장에 따라 집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장남, 너는, 자, 제주도에 있는 그 목장이 있는데, 그 60억짜리, 그거 네가 가져가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자, 장녀, 너는, 내가 갖고 있는 주식 100억 정도 되는데, 이거 다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처남, 너는 평생을 내 속만 썩였으니까 아무것도 안 주긴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장난감 중에 하나인 티코가 하나 있는데 그거 네가 가져가라. 그거 한 팔으면 한 30만 원 받을 거니까 야, 가져가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게 딱딱 정해주고 돌아가셨다. 그럴 경우는 평가할 필요 있어 없어요? 아,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이분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시거나 유언장도 없이 사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럴 경우는요, 상속인들 간의 합의가 원칙이지만 그런 게 없는 경우 허다하죠. 그러면 이제 이 상속인들 간의 법정 상속으로 진행됩니다. 뭐라고요? 법에서 정해진 대로 상속이 진행되는 겁니다. 이걸요, 법정 상속이다 해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이제 직계 비속이라는 겁니다. 바로 밑으로 내려간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1순위고 이 사람하고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 합쳐서 1순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배우자가 1.5를 가져갑니다. 얼마 가져가요? 1.5.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머지가 1대1대1 이렇게 가져갑니다. 1대1대1 이런 식으로 가져가려면 이제 다 평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 아까 뭐 목장이든 주식이든 다 평가한 다음에 다 정산해야 되는 겁니다. 변호사가 이제 끼어들어서 다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경우 다 평가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평가해야 되고 어떤 건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런 걸 뭐라고요? 임의적 평가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수적 평가는요, 요거는 이제 공익 목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공공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평가한다면, 임의적 평가는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어떤 일하고요? 개인. 돈 빌리려고, 아니면요, 상속재산 나눠 가지려고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평가하는 거고, 이 공익 평가는요, 반드시 법에서 정해진 대로 평가해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요? 법정 평가다. 자, 이 법에서 이런 부동산 이렇게 평가해라. 그리고 이런 절차에 따라 평가하고 이런 규칙에 따라 평가하라는 얘기죠. 이걸 다 정해줍니다. 거의 맞춰서 평가해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공공 다수의 이익과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함부로 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감정평가에 관한 법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고객 목적으로 평가는 뭐가 있냐면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여기서 이제 표준지 공시가라든가 개별 공시가 이런 거를 그 평가하는 규정들을 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걸요,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있고, 두 번째는요, 뭐가 있냐면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다시 할게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있죠? 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 법에서는 주로 이제 평가사가 감정평가함에 있어서 지켜야 될 다양한 원칙들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다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요. 자, 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리고 이 법에 따라서 시행규칙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시행규칙.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으로 감정평가 규칙이라는 걸 정해놓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감정평가 규칙. 그래서 이걸 줄여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감칙이다. 자, 그래? 깜찍하게 뭐라고요? 감칙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법률 규정에 대해서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라든가 아니면요, 여러 가지 시행한 세부적인 내용, 절차 같은 거 있죠? 이거 다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법률에 따라서 평가해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요? 법정 평가다. 법률이 정해진 규정에 따라 평가해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요? 법정 평가다 해줍니다. 이렇게 정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밑에 평가 조건에 따른 분류다 해갖고, 뭐가 있냐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가 밭이 있습니다. 이 밭을 평가하는 방법은요, 크게 한 4가지 형태로 한번 평가해 볼게요. 이렇게. 자, 먼저, 이 밭인 상태, 이게 밭 아닙니까? 밭인 상태 그대로 평가해 볼 수 있겠네요. 그대로. 자, 지금 있는 상태 그대로, 공법상 규제가 있다면,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해 볼 수 있죠. 네, 두 번째는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밭인데, 이게 지목이 대로 바뀐다면, 지목이 대로 뭐라고요? 바뀐다면. 그럼 바뀐 거 안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죠? 근데 만약에 바뀐다면 건물 같은 거 지을 수 있는 땅 아닙니까? 가치가 높아지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평가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지금 2020년인데, 2023년 12월 31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31일자,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고, 거꾸로 2016년 5월 30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름 붙여볼게요. 이름. 자, 지금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는 걸 뭐라고요? 현황평가다 해줍니다. 현황평가. 자, 이게 원칙입니다. 감정평가의 원칙이. 항상 원칙이 있다면 예외가 있어 없어요?
있는 거야. 얘들 얼마든지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원칙적으로 감정평가 규칙에 따르면 현황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현황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얼마든지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미래 불확실한 상황을 상정해서 평가하는 걸요 조건부 평가다 해줍니다. 무슨 평가라고요? 조건부. 그 다음에 미래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걸요 기한부 평가다 해줍니다. 그리고 과거의 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걸요 소급평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무에서 보통 어떤 형태로 이제 평가하냐면, 자,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이 그린벨트로 딱 묶여 있습니다. 뭘로 묶여 있다고요? 그린벨트 딱 묶여 있는 상태인데, 묶여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렇게 하는 걸요 현황평가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현황평가. 근데 만약에 자, 한 2년, 3년 지나서 정권이 바뀌면 걔네들이 혹시 요거를 해제할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다면 얼마가 될 것인가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렇게 해제가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안 되는데 만약에 해제가 될 거라는 거를 상정해서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조건부 평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기한부 평가는 어떤 아파트를 지으려고 착공했습니다. 착공했는데 얘는 전쟁이 나지 않은 이상 완공이 되겠죠. 네, 그래서 2, 3년 후에 완공된 시점에서의 아파트 가치를 평가해 볼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기한부 평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급평가는 주로 이제 소송이 진행됐을 때 과거로 돌아가서 그 날짜의 가격을 기초로 해서 보상해줘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걸요 소급평가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요거는 여기까지는 물어볼 가능성은 없고 요거 이런 건 간단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지문에 지금 여기서는 이런 건 물어볼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이 조건부 평가는요 아직 그린벨트가 해제도 되지 않았는데도 해제됐다고 가정하고 평가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을 믿고서 요걸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그 부동산 같은 거 구입한 사람은 나중에 해제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뭐라고요? 안 되면 그럼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어야 안 입어요? 입을 수 있죠. 그럼 함부로 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는 자 얘는 조건부 평가를 하려면 일단은 그린벨트가 해제될 거라는 게 자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됩니다. 뭐가 높아야 돼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돼요. 그리고 주변의 여건을 가정했을 때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게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합리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자, 세 번째는요, 해제된 게 합법적이어야 됩니다. 합법적이라는 얘기는 얘는 한 100년 동안은 못 받고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럼 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는 평가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 밑에, 자, 감정평가 대상 물건에 따른 분류 알아보겠습니다. 물건에 따른 분류.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이것도 감정평가 규칙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요, 개별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개별 평가라는 게 뭐냐면, 물건마다 따로따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물건마다 오라고요? 따로따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자, 이렇게 평가하는 게 원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칙이 있다면 항상 예외가 있는 겁니다. 예외가.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이러한 경우에는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경우 해당될 경우 거의 일괄 평가합니다. 일괄 평가할 수 있다 해주는데, 자, 일괄 평가하면 일단은, 이런 용어가 나와줘야 됩니다. 일단은요, 2개 이상의 대상 물건이 있습니다. 몇 개라고요? 2개 이상의 대상 물건이 있는데, 자, 보통 이제 일체로 거래되거나, 뭐라고요? 일체로 하나의 단위로 거래되거나, 아니면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뗄래야 뗄 수 없다. 가격 구성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복합부동산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 토지와 건물은 다음 주에 하겠지만, 이거 처음 하신 분들은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뭐라고요? 독립된 부동산이에요. 건물만 따로 팔 수 있고 토지만 따로 팔 수 있는 거예요. 별개 부동산입니다. 근데 보통 얘를 거래할 때 건물만 따로 팔고 이런 경우는 많아요, 저걸? 거의 없습니다. 그냥 통째로 일체로 거래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리고 얘는요 가격 구성에 있어서 자 그 용도상 상호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가격 형성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얘가 1층짜리냐 100층짜리냐 1년밖에 안 됐냐 50년 된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토지의 가치에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줄 수 있죠. 반대로 토지가 강남에 있는 땅이냐 강북에 있는 땅이냐 남양주에 있는 땅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건물의 가치에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격 형성에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이걸 따로따로 평가하는 것도 무지 힘들 뿐만 아니라 따로따로 평가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면 보통 일체로 구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그래서 일단은요, 통째로 평가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통째로. 그래서 우리 아파트의 가치가 요즘에 평을 쓰면 안 되는데 평당 1,300만 원이다. 이럴 경우는요, 아파트 가격이 평당 얼마라고요? 1,300만 원일 때는 건물만의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요 토지의 지분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합쳐서 평당 얼마라고요? 1,300만 원. 이렇게 평가하는 걸 뭐라고요? 일괄평가한다 해줍니다. 구분할 수 있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괄평가하고 거의 이제 비슷한 게 있습니다. 거의 뭐 똑같은 건데, 자, 뭐냐면 부분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런 용어가 나와줘야 됩니다. 2개 이상의 대상 물건이 있는데, 자, 이거, 보통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상호,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복합부동산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복합부동산을 딱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그 중에서, 자, 만약에 토지만의 가치는 얼마냐? 이렇게만 평가해 보랍니다. 복합부동산에 있어서 뭐라고요? 토지만의 가치는 얼마냐? 이렇게 평가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분명히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 없어요? 건물이 있죠? 그죠?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 가치를 평가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건부지 상태에서 토지 가치를 평가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평가하기 쉬워요? 어려요? 어떻게 뭐 건물도 있는데 토지만 어떻게 평가합니까? 평가하기 쉽지만 않겠죠? 그나마 이제 상호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하려면 일단 일체로 평가한 다음에 통째로 평가한 다음에 이 부분을 적절히 빼내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가 그나마 합리적입니다.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부분평가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부분평가. 그 다음에 이제 부분평가하고 상대적인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독립평가라는 겁니다. 무슨 평가라고요? 독립평가. 자,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가 나와줘야 됩니다. 2개 이상의 대상 물건이 있는데, 보통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상호,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토지만의 가치가 얼마냐? 요걸 좀 물어보는데, 이때 얘는 분명히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 없어요? 있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가정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분명히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 없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나지를 가정해서 빈 땅을 가정해서 혹은 상정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나지를 뭐라고요? 가정해서. 이거 일종의 조건 평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평가하는 걸, 그러니까 그냥 빈 땅인 상태에서 평가하는 거 있죠? 이거 뭐라고요? 독립평가라는 겁니다. 따로따로. 건물 따로, 토지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걸요, 독립평가라는데, 이거는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언급하지 않지만, 나중에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를 정할 때는, 만약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그럴 경우는요, 없다고 가정하고 평가합니다. 알겠죠?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도 하니까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정도 한다면, 자, 이 구분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자, 말이 요거하고 약간 비슷한 용어지만 다른 용어입니다. 자, 구분평가는요, 이게 나와줘야 됩니다. 한 개의 대상 물건 나와줘야 돼요. 몇 개라고요? 한 개의 대상 물건이 있는데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56번지 필지를 딱 갖고 있습니다. 자, 이건 도로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백화점용으로 쓰고 있고, 이 부분은 시장 사람이 쓰고 있다. 그러면 한 개의 물건이라도 이 부분의 가치와 이 부분의 가치는 다를 수 있죠. 그러면 따로따로 평가해서 합쳐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구분평가한다 해줍니다. 되겠죠? 구분평가. 자, 지금까지 한 거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거기에 221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감정평가의 정책적 기능으로는요, 부동산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규제라든가 적정한 가격의 형성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손실도 보상해 줄 수 있고 과세의 합리화 있죠? 이러한 4가지, 이 정도가 정책적 기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번에 필수적 평가는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관련 평가기관이 행하는 평가로서 여기에는요, 토지 수용을 위한 평가라든가 법원의 경매부동산 평가, 조세 부과를 위한 평가 있죠? 이런 것들이 필수적 평가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볼게요. 법정평가란 법규에서 정한 대로 행하는 평가로서 일반적으로 공공용지 수용식 평가라든가 과세평가 이런 것들은 법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자, 4번 볼게요. 감정평가는 원칙적으로 기준 시점에서, 자, 기준 시점은 평가하고자 하는 시점을 얘기합니다. 평가, 자, 그 날짜에
요 날짜의 가치를 평가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 날짜를 기준 시점이라는데 나중에 할게 다시. 어쨌거나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뭐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하고, 자 그러니까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 옆에다 이걸요 현황 평가라는 겁니다. 무슨 평가라고요? 현황 평가.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한다는 얘기죠. 아, 공법상 규제를 받고 있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는 얘기죠. 이대로 평가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현황 평가라는 겁니다. 다만 자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밭인데 뭐라고요? 밭인데요. 어떤 서커스단이 여기다가 그 서커스 가건물 같은 거 지어서 한 보름 정도 서커스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상업용 건물의 부속 토지다 하면 대화인데요? 안 됩니다. 이거 논 아닙니까? 논밭. 그죠? 밭이니까 밭으로 평가해야 되지. 일시적으로 이용한다고 해서 이걸요 상업용지로 평가하면 대화인데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걸 불법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 정부에서 그 불법적인 용도를 어떻게 해요? 원래대로 바꿔놓으라 하겠죠? 그러니까 불법적인 용도로 쓰는 거를 그 평가하면 대화인데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조건부 평가란 부동산 가치 증감용이 되는 새로운 상황의 발생을 상정하여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다면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를 전제로 가치를 평가하는 거 맞는 겁니다. 소급평가란 과거 어느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겠다 맞는 거고, 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행하여야 됩니다. 개별 평가가 원칙입니다. 다만 2개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사고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이럴 경우는요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부분평가란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만을 평가하는 경우. 자,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만을 평가할 때 있죠. 이때 이제 부분평가입니다. 이것도 부분평가는 맞는데 이것도 내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언급하지 않으니까 뭐 이걸로 답해도 상관없어요. 저걸로 해도 상관없고 이걸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부분평가로 답하는 게 낫겠네요. 이걸로 해도 이것도 일체로 이용되는 물건의 일부만을 평가하는 경우죠. 저걸로 답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요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죠. 이걸요 구분평가라는 겁니다. 자 10번도 마찬가지로 대로변에 위치한 일필지의 토지는요 전후면으로 가치를 달리한다면 이를 어떻게 평가라고요?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자, 독립평가는요 이걸 얘기합니다.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가정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독립평가는 복합부동산인 경우에 그 구성분자인 토지만을 독립된 부동산, 나지를 상정해서 자, 독립된 부동산을 보고 평가하는 걸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나라는 표준지 공시를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정리하시고 지금부터 이제 부동산 가치가 도대체 어떤 형태로 결정되냐 이론적으로 자 결정되는 거를 좀 쭉 알아보는데, 자 이거 하기 전에 이거 다 지우겠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격이나 가치나 그놈이 그놈 같은데 감정평가하는 사람들은요 요거를 구분합니다. 구분해요. 자 가격과 가치를 구분하고 있는데 이렇게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부동산을 얼마짜리라고요? 1억짜리 부동산을 뭐 9천만 원에 구입했다고 치자. 9천만 원에 구입했다 이렇게 치자. 자, 그럼 1억짜리라는 게 이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 요거를요 가치 이런 표현을 써볼게요. 뭔치라고요? 가치. 영어로는요 value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그럼 가치의 본질이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도대체 내가 이제 수박을 구입하면서 돈을 지불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이유는요 수박 구입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집에 가서 애들하고 축구하려고 하나요? 그거 가지고 이걸 저녁 때 삥 둘러 앉아서 깨트려서 먹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만족감 있죠. 만족감, 편익, 효익 이런 걸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거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거를 돈을 지불하려고 하는 이유는 부동산을 구입해서 장래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있을 겁니다. 편익을 다른 말로요 만족감, 효용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걸 지금 시점의 가치로 지불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장래 얻을 수 있는 편익을 지금 시점의 가치로 지불하려고 하는 게 뭐라고요? 가치라는 얘기입니다. 가치.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장래 얻을 수 있는 편익을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현재의 값이다. 입니다. 무슨 값이라고요? 현재가. 자, 그리고 요거는요, 장래 얻을 수 있는 편익을 화폐 가치로 표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겠죠? 더더욱 어려운 것은 현재 가치로 바꿔놓겠다. 이거는요,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이 분야의 전문가가, 평가사가 이걸 알아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놀지마 말고 적정히 뭐 평가해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 네가 좋다. 네가 평가한 게 적정한 가치라고 인정해주겠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사기당해서 비싸게 구입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아니면 금매로 싸게 거래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자, 요거를요, 이 가격이라는 용어 써볼게요. 영어로는 이제 price 해줄게요. 자, 이거는 뭐 그야말로 교환의 대가로 실제로 지불한 값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뭐라고요? 지불한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요, 1년 전에 거래했더라도 과거죠. 10분 전에 거래했으면요, 과거 아닙니까? 과거의 값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거의 값. 그리고 요거는요, 공인 중개사가 이 분야의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중개사가 되시면, 자, 뭐 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은, 가치는 별 관심 없습니다. 주로요, 과거로부터 거래했던 가격 있죠? 이거 취합해서 앞으로 더 올라갈 겁니다. 아니면 아무래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개활동 하는 거지. 자, 이 평가사가 평가한 거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요, 요거는요, 가치라는 것은요, 보는 관점에 따라 무수히 많을 수가 있는 겁니다. 보는 관점, 누가 평가하냐에 따라 달릴 수 있고, 보는 관점에 따라 어떻다고요? 무수히 많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극히 정상적인 가치인 자, 시장 가치라는 걸로 평가해 볼 수도 있고, 극히 정상적인 값. 그리고 자, 다른 가치로 얼마나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뭐랄까요? 무슨 담보 가치로 평가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요, 기타 그 과세 가치로 평가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보험사 입장에서는요, 보험 가치로 평가해 볼 수 있고, 뭐 공익 가치로 평가할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요, 장부 가치로 평가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등등등 이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 무수히 많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근데 자, 이 가격이라는 것은요, 주어진 시점에는 한 개밖에 없는 겁니다. 한 개. 예를 들어서 자, 이 부동산 구입할 때 여러 개의 가격으로 거래합니까? 한 개의 가격으로 거래합니까? 하나로 거래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어진 시점에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 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가격의 기초는 어디에 있어요? 가치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치가 1억짜리다. 그러면 1억에서 이제 거래가 되겠죠? 왔다 갔다 하면서 1억 1천만 원에 거래할 수 있고, 아니면요, 8천만 원에 거래할 수 있고, 근데 가치가 한 100억 정도 된다. 그러면 얘도 가격은요, 103억에 거래할 수 있고, 99억에 거래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격의 기초는 어디 있다고요? 가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가치라고 간주해보자. 가치라고 간주한다면, 자, 이 가격은요, 일시적으로는요, 사기당해서 비싸게 거래할 수 있고, 금매로 싸게 거래할 수 있고, 들쑥날쑥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다 통계를 내본다면 거의 일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거의 이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괴리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뭐라고요? 일치할 수밖에 없다.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한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뭐가 발생했다고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자, 실물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동산도 실물 자산이죠? 돈 같은 걸 화폐 자산이라는 거고, 부동산도 실물 자산이죠? 그러니까, 인플레가 발생하면요, 부동산의 가격도 올라갑니다. 일반적으로.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요, 화폐의 가치가 오르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겁니다. 자, 똑같이 생긴 100만 원으로 그 전에 물건 10개 구입했는데 지금 5개밖에 못 산다는 얘기죠. 화폐의 가치가 반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요,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른 거는 그냥 문제를 통해서 이따가 해결할 겁니다. 하면 되시고. 자, 여기서 요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오른쪽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다른 건 이따가 조금 있다가 문제를 통해서 해결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이렇게 하세요. 자, 무조건 내가 시장에서 얼마 줬다는 얘기죠. 이것만 가격입니다. 나머지 다 뭐라고요?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거 원래 다 바꿔놔야 되는데 아직도 앞맞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세요. 내가 시장에서 얼마를 줬다. 이것만 뭐라고요? 가격이고, 설사 책에서 가격이라는 용어가 썼더라도 거의 다 뭐라고요? 가치라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다 이렇게 하시면 속 편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가치가 있는데, 많은 가치가 있는데, 평가사는 도대체 어떻게 평가하냐, 그런 얘기죠? 어떻게 평가하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23페이지에 5에서 한 네 번째 줄을 보시면, 자, 이 시장 가치라는 걸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뭘 평가라고요?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원칙이라는 것은 예외가 있어 없어요? 얼마든지 다른 가치로 평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평가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러면 시장 가치가 뭐냐? 시장 가치는요, 그 옛날엔 정상 가격 이렇게 표현했는데, 극히 정상적인 가치 있죠? 극히 정상적인 값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럼 시장 가치가 뭐냐 하면 다음 같이 한 5가지 정도의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거래가 됐을 때 성립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값, 이걸요 시장 가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볍게 출거 당시통 이렇게 기억하세요. 출거 뭐라고요? 당시통 이렇게 출거 당시통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5가지 정도의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거래가 됐을 때 성립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값 있죠? 이걸 뭐라고요? 시장 가치라는 겁니다. 자, 맨 먼저 출품 기간이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부동산을 시장에 내놨을 때 한두 달 내 정도는 충분히 팔릴 수 있다는 가정이 있어야 돼요. 1년이 되도록 5년이 되도록 안 팔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요 가치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다른 가치로 평가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거래의 자연성이라고 해서 자, 사기라든가 아니면요, 금매라든가 강박이라든가 기타 정부에 의한 강압적 거래 같은 거 있죠? 이런 건 없다는 가정이 있어야 돼요. 극히 자연스럽게 거래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가격 있죠? 같이 요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당사자의 정통성이라고 해서 자, 이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아파트가 층간소음이 심한 거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죠? 매도자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매도자가 모르고 거래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럴 경우는요, 크게 이제 비싸게 거래할 수 있을 겁니다. 손해보고. 근데, 여기서는요, 매도자가 됐든 매수자가 됐든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알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시장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시장에서 빈번한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지. 교회라든가 관공서 이런 것들은 시장성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시장 가치 평가하면 안 되고 다른 가치 평가해야 됩니다. 다른 가치로. 그리고 통상의 자유 경쟁 시장을 가정합니다. 자본주의 국가의 어떤 자유 경쟁 시장, 이걸 가정해야 되지. 공산주의의 어떤 폐쇄적인 시장 있죠? 이거 가정하면 안 됩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정도의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거래가 됐을 때 성립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값 있죠? 이걸 뭐라고요? 정상 가치라. 죄송합니다. 시장 가치라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값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반드시 이렇게만 평가해라. 그건 아니죠? 얼마든지 다른 가치 평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볼게요. 요거 시장 가치 바로 옆에 예를 들어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서 조세 같은 거 부과하려면요, 정부에서 가격 공시가나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평가하라고 정해주고 있죠. 그렇게 평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을 담보로서 안정성을 특히 좀 고려해서 평가해달라. 이렇게 한다면요, 가능하면 낮게 좀 평가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손해보면 안 되니까. 알겠나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통념상, 예를 들어 뭐 보험업계에서는요, 사회 통념이 있다는 얘기죠. 거기 맞춰서 그 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책정하기 위한 가치 같은 거 정할 수 있죠. 이런 걸 답을 하고요. 그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얼마든지 평가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다른 거 그냥 문제를 통해서 해결해 볼게요. 그 밑에 보겠습니다. 서술형 지문. 자, 부동산 가치는 장래에 기대되는 유무형의 편익을요, 현재 가치로 환원하는 값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자, 가치는요, 아무래도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인데, 가격은요, 결과적으로 가치가 시장을 통하여 화폐 단위로 실제로 구현된 객관적이고 구체적 개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하고 가치가 하락하면요, 가격도 하락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고요? 가치에 있는 거니까. 얘가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는 겁니다. 얘가 떨어지면요, 얘 떨어지는 거죠. 근데 가격이 올라간다고 가치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라 단기적으로 가격은요, 가치로부터 괴리되는 현상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요, 거의 일치한다는 얘기죠. 이런 표현 기억하세요. 하나 넘겨보겠습니다. 가치는요, 장래 편익에 대한 현재 가치를 의미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현재의 값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격은요, 교환의 대가로 실제로 지불한 값을 얘기하므로 무슨 값이라고요? 과거의 값이 되는 겁니다. 가치는요, 효용에 중점을 두며, 그러니까 편익, 효용, 만족감 이런 거에 중점을 두며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은요,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것이죠. 다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 동네가 아주 깨끗한데 그러니까 가치가 높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편익이 높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편익이. 근데 아무래도 도둑놈이 너무 많다. 그럼 이것도 다 고려해야 되겠죠. 비금전적인 면 이것도 좀 고려해서 가치를 표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가치는요, 평가 목적에 따라 일정 시점에서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평가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가 존재하죠. 그렇지만 부동산 가격은요, 지불된 금액이므로 일정 시점에 몇 개라고요? 한 개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의 권리가 동일한 부동산에 있을 때는요, 각각의 권리에 대해서도 가치를 정할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이렇게 소유권이라는 가치가 있을 수 없어요? 있죠. 소유권이라는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 이 부분을 전세를 놨다 그러면 전세권이라는 가치가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지상권을 설정했다 그러면 지상권이라는 가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부동산이라도 두 개 이상의 권리 같은 게 있다면요, 각각에 대해서도 가치를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9번 볼게요. 부동산은 영속성 때문에 부동산 가치는 장래에 기대되는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으로 산출하므로 장기적 배려에 형성된다. 자, 내가 이제 수박을 구입할 때 앞으로 올라갈 걸 기대하면서, 자, 1년 후에 수박 가격이 올라갈 걸 예상해서 지금 구입하고 그러나요? 그러지 않겠죠. 근데 부동산은요, 아주 오랫동안 존속할 수 있는 거죠. 토지는 영속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먼 미래를 자꾸 내다보면서 여러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하철이 들어올지 모른다. 그러면 서로 구입하려고 안 하려고요? 하죠. 제가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올지 모른다. 그러면 안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장기적 배려하에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금 거래를 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장기적 배려해 줍니다. 자, 10번 볼게요. 부동산 가치는요, 당해 지역 및 다른 부동산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가치가 결정됩니다. 이는 부동산이 지역성 혹은요, 국지성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카스 맥주가 어디 쓰레기 매립장 근처에 있다 그러면 가치가 떨어지나요? 그냥 다른 데 옮기면 되는 거죠. 지저분하면 옮기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 요거도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가 있고 여기도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가 있는데, 자, 생긴 게 똑같다면 가치는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같아야 되는데 요거는 다릅니다. 요거는 요 근처에는요, 뭐가 있냐면 호수가 딱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호수, 경관손. 그리고 여기는 뭐가 있냐면 근처에 묘지가 있는데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무슨 묘지가 있다고요? 공동묘지가 있어서 밤마다 달걀귀신이 나와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아니면 화장실에 있는데 위에서 자꾸 부릅니다. 누가? 너 자꾸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데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요? 위에서 막 머리끄댕이 막 잡아당기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럼 막 딱 봤더니 살짝 웃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섬찟하네요. 인상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살짝 웃고 있는 게 더 무섭습니다. 이게. 야, 그래서 그것도 이쁘장하게 생긴 여자가. 그래서 이런 집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부동산과의 상호작용하에 결정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지 않나요? 자, 그 다음에 11번 볼게요. 시장가치는 요걸 얘기합니다. 요걸 시장가치라는 겁니다. 자, 시장가치는요,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통상적인 시장, 그리고 충분한 기간 동안에 거래했다는 얘기는요, 출품 기간이 합리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의 정통성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장성이라든가 거래의 자연성 있죠. 이런 걸 갖춘 상태에서 거래가 됐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 있죠. 이걸요, 시장가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감정평가업자는요,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간혹가다 이제 사용가치라는 용어가 있고 어떤 교환가치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데, 사용가치는요,
부동산으로부터 예상되는 편익이나 소득에 대한 현재 시점에서의 어떤 주관적 가치죠. 사용에 따른 주관적인 가치, 이걸 얘기하는 거고, 교환 가치는요, 뭐 이런 시장을 갖춘 건 아니고, 그 어떤 특정 시장이 있다면 거기서 거래가 됐을 때 성립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떤 객관적인 가치 있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뭐라고요? 교환 가치라는 겁니다. 이런 조건을 갖춘 건 아니지만 어떤 특정 시장에서 있죠. 거래가 됐을 때 성립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값, 이걸요 교환 가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볼게요. 자, 이 1960년도에 나온 70년대 초에 나온 골드스타 선풍기가 있어요? 없어요? 골드스타 선풍기 간혹가다 어디 가면 있습니다. 예? 금성 선풍기라는 겁니다. 이게 요거 요즘에도 있어 없어요? 요것도 잘 돌아갑니다. 둔탁하게 생겼지만 어쨌거나 잘 돌아가요. 그래서 어쨌거나 사용 가치는 좀 있어 없어요? 사용에 따라서 느끼는 만족감이 있죠? 이런 거의 가치를 사용 가치라는 겁니다. 잘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시장에 내다 팔면은 팔려요, 안 팔려요? 누가 사갑니까? 그잖아요? 오히려 돈 주고서 사가라고 해야 됩니다. 교환 가치는 거의 없겠네요. 그죠? 근데 자, 이 고려시대 때 나온 그 요강이 있습니다. 뭔 강이라고요? 요강. 요게 뭐냐면 옛날에 화장실이었습니다. 뭐라고요? 화장실. 그래서 요강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아무래도 요즘에 거래하려면 거래가 아니라 요즘에 이거 쓰는 사람 있어 없어요? 사용 가치는 거의 없겠네요. 그죠? 물론 쓰는 사람도 간혹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인사동 같은 데 가면 뭐 비싸게 팔릴 수 있죠. 교환 가치는 굉장히 높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는요 어떤 사용으로 인해서 느끼는 만족감에 대한 대가 있죠. 이런 거 뭐라고요? 사용 가치. 이거는요 특정 시점에서 거래가 됐을 때 성립할 수 있는 가격 있죠. 어떤 객관적인 가치, 이걸요 교환 가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우리 투자론에서 자, 이렇게 내 돈 이만큼 나갔는데 앞으로 들어올 돈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를 요구 수익률을 이렇게 할인하게 되면요 어떤 투자 가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슨 가치라고요? 이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가치 있죠. 투자자 입장에서 이걸요 투자 가치 해줍니다. 부동산 투자했을 때. 자, 그래서 투자 가치는요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갖는 어떤 주관적인 가치 있죠. 이걸요 투자 가치 표현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